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남도 청양의 시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외갓집에 외삼촌과 이모의 식구들이 다 모였다. 다음 날 벌초를 가야 하는데 외숙모가 운동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쳐서 사촌 동생과 단둘이 집을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어느덧 해가 질 무렵이 왔고 외숙모는 벌초팀들이 배가 고플까봐 가마솥에 불을 지피려 나왔다. 그런데 대문 쪽에 웬 여자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웃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의 생김새는 쪽두리로 야무지게 머리를 고정시켰고 눈은 찢어진 것처럼 가늘고 길었다. 얼굴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는데 흔히 귀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흰색 소복을 입고 있었다. 외숙모는 여자가 무서운 표정으로 낄낄거리며 웃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다. 그리고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더욱 무섭게 여자는 한 걸음 외숙모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외숙모는 도대체 누구시냐고, 왜 들어오시냐고 물었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낄낄 웃으며 다가왔다. 그런데 숙모가 찰나에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방에서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자보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 발가락이 불편한 상태의 바닥 흙 상태가 좋지 못해 미끄러졌다. 외숙모의 예상대로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여자가 문고리를 만지려고 하자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튕겨나가는 것이었다. 여자는 다시 낄낄거렸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듯 내 놈이 방해하는구나 라고 말했고 여자는 다시 방문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튕겨나갔다. 이번에는 여자가 위기를 느꼈는지 짐승이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자세로 몸을 움츠리고 방문을 노려봤다. 외숙모는 순간 그 여자가 귀신이나 악귀라고 감지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예감했다. 귀신은 계속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마당 주위를 돌았다. 외숙모는 무서웠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냄비, 호미, 장작 등을 여자에게 던졌고 여자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비웃었다. 그리고 매섭게 외숙모를 노려보는 순간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벌초팀들이 모두 온 것이었다. 여자는 외숙모를 매섭게 째려보고 사라졌다. 우리가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숙모는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자신이 좀 전에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귀신이 나타났지만 누군가가 지켜줘서 살았다. 하마터면 여자가 사촌 여동생을 해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과 엄마, 이모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라고 말했다. 충남 청양 같은 시골에는 예전부터 떠돌던 이야기가 있다. 송각시라는 요물이 나타나 동네 아이들을 잡아가는데 주로 애들을 유혹해서 강물에 빠뜨리거나 산속으로 유인해서 벼랑으로 떨어뜨린다고 한다. 아무튼 외할아버지가 도와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10살이었던 나는 외숙모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아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사람의 인터뷰. 귀신은 존재하는가? 있다. 그런데 없다. 이 말인즉 우리가 생각하는 눈, 코, 입 다 달린 귀신은 없다. 그런데 분명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은 죽은 자리에 남고 백은 우주로 자연으로 떠돈다. 그런 원한을 가진 귀는 무엇인가? 그대로다. 가령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즉사한 사람. 이 자리엔 꼭 혼이 그곳에 붙들려 있다. 백은 원하는 곳으로 떠돈다. 이것이 현생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 나 같은 점바지들에겐 그런 형태가 가끔 보인다. 귀신 중에 좋은 귀신과 나쁜 귀신이 있는가? 대체로 조상 귀신이 나쁜 것들이 많다. 생전에 못한 걸 자손을 괴롭혀서 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전에 깨닫지 못해서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건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 설령 억울하게 죽어도 팔자다. 죽음도 인생의 일부다. 할매는 귀신점을 보는가? 그럼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오는가? 그건 무당이다. 난 빙의는 되는데 거의 백이 내 곁에서 속삭이듯 내 눈에 이미지가 보인다. 귀신은 무조건 무서워해야 하는가? 백이 100명 있고 그 백이 각각 죽고 묻힌 100군데 깃든 혼 중에 사람을 해코지하는 건 두세 개뿐이다. 이들은 단지 존재를 몰라주니
해코지 하는 거지 해치려는 게 아니다. 행여 혼백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무서워 마라. 살아생전 인간들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퇴마라고 하던데. 그거 잘못된 거다. 쫓아내려면 더 발악하는 게 혼백이다. 달래줘야 된다. 할매는 귀신을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는가. 내가 신당 차리고 아침 저녁 술을 올리는 건 오다가 갈 곳 못 찾는 혼백들을 위로하는 거다. 그럼 그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귀신에게 덕을 푼다는 거 일반인도 가능한가. 큰 길가 사거리, 어두운 골목길과 공사터, 이곳엔 꼭 있다. 거기 술 한잔 정성스럽게 뿌리는 것도 기도의 일종이다. 차고서 지내는 것과 같다고 봐라. 귀신이랑 친해질 수 있는가? 절대 친해지지 마라. 진짜 큰일 난다. 내 대가 아닌 후손 때에 큰일 친다. 자살한 사람과 사고사 당한 사람들은 원기가 되는가? 원기가 아니다. 단지 그 혼백들은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거다. 나쁜 귀신은 조상 귀 말고는 없다고 봐라. TV를 보면 흉측한 모습으로 나오는 건 무슨 이유인가? 곱게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다. 혼백은 죽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다. 네가 깨져 죽었다면 네 혼은 깨진 모습이다. 그 깨진 흉측한 네 모습을 보고 너는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울부짖게 된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귀신인지 아는가? 모른다. 거의 100 중에 80은 자신이 죽은지 모른다. 알면 우주로 가든지 한다. 그럼 자신이 죽은지 모르는 귀신은 뭐 하는가? 죽은 모습 그대로 혼과 백이 떠돈다. 우리네 일반인들이 소위 말하는 귀신, 원귀. 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게 그거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같은 거 보면 그 자리에 많은 혼백이 있는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혼백들은 전국을 떠돈다. 위령제 같은 거 아무 소용없다. 그 각기 사연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말인가? 낮에도 혼백은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다 보고 듣는다. 언놈이 술 처먹고 가다가 대구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 욕해봐라. 10중 8구 혼백이 해코지한다. 술 먹고 가는데 차로 밀리든 지갑을 잃어버리든 말이다.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을 받는가? 착하게 살면 길신들이 돕는다. 길가에 있는 혼백들을 말한다. 착한 일을 하면 없던 재수도 생긴다. 할매가 그렇게 말하니 겁난다. 지금 네 뒤에도 있다. 그게 누군가? 나쁜 귀신인가? 걱정 마라. 어떤 할매인데 네가 훗날 사고 날 때나 돌봐줄 할매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3년 후 뒤에서 사중추돌로 처박혔고 내가 마티즈를 타고 있었다. 차량의 80%가 파손되었고 정말 다행히 내가 엎드린 모양대로 찌그러져 타박상만 입었다. 내 차를 박았던 트럭 기사는 튀어나와 중상을 입었고 그 뒤 소나타 옆에 탄 사람은 사망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진 않는가. 무엄하다. 입 조심해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귀신을 믿는 입장인 듯한데 하느님,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불교엔 귀신이 없다. 이건 내가 정확히 안다. 깨달음의 종교이다. 민간 신앙과 인도의 신앙이 합쳐진 거라 귀신의 존재가 나온다. 석가열애와 미륵불도 그렇다.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현자가 되신 것이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누구신가? 너가 잘 아는 부처님이다. 부처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신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다. 깨달으면 그만큼 신선처럼 가벼워지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럼 할매도 산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왜 내려왔는가? 난 내가 잘 안다. 난 무식해서 연을 끊지 못한다. 그럼 기독교와 천주교도 설명 부탁한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귀신의 대장이다. 엄청 기가 세다. 잡귀가 아닌 신이다. 그래서 교회와 성당에 다니면 조상 귀도 다 빠져나간다. 정말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존재 유무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 만인이 떠받들고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신을 존재케 한다. 할매가 봤을 때 내 미래는 어떨까? 31살부터 풀린다. 너는 절대로 사업하지 마라 망한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난 이 말 말곤 할 게 없다. 내가 정말 잘 살게 된다는 말인가? 욕심내지 마라. 집 한 채 못 가질 사람, 굶어 죽을 사람도 많이 봤다. 50살부터 이름을 떨친다. 30년간 공부 많이 해라. 필시 크게 이름을 떨친다.
암튼 귀신이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할매님 감사하다. 어디 가서 내가 한 말만 말하되 그것만 말해줘라. 겁내지 말고 자연의 한 부분이고 너도 나도 죽으면 혼백이고 우주다. 자살하면 엄청 고달파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다. 자살한 귀들은 우주로 가지도 못하고 애달프다. 제발 자살은 하지 말아라. 과학자들이나 귀신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자면 믿기 싫은데 어쩌란 말이냐. 나도 혼백을 보지만 죽고 나야 알겠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하나. 우주의 순리대로 살다 가면서 서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 돈과 욕심 때문에 사람 해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돈과 명예, 권력 다 부질없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죽으면 원기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아깝고 깨닫지 못했거든. 넌 그러지 마라. 마지막으로 할매 할 말 있는가? 차나 한 잔 더 해라. 사람들 많이 도와라. 술 많이 먹지 마라. 넌 술이 문제다. 술 처먹고 헬렐레 거리고 다니면 생전에 술 좋아했던 혼백들이 친구하자고 해코지한다. 농 아니다. 진짜다. 술 처먹고 바다랑 산에 가지 마란 이야기가 농이 아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녹음실 괴담. 저는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음악 작업도 합니다. 귀신이 음악을 좋아해서인지 녹음실이 보통 지하에 있어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떤 곡을 작업할 때였어요. 원래 엔딩 부분을 연주곡으로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작업할 때 중저음의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소름 끼쳤지만 혹시나 해서 여자 보컬에게 시켰는데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발매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모니터할 때 눈을 감고서 집중을 합니다. 근데 미지근한 바람에 앞머리가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에 대고 입김을 부는 느낌이랄까요? 지하는 창문도 없고 선풍기나 에어컨도 틀지 않았습니다. 보통 작업이 새벽까지 이루어지고 그 공간에서 저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옆에서 탁하고 책상 위에 무언가 놓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커피 마시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 허공에 대고 곡 좀 달라고 얘기도 해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경생활 괴담. 경찰서 방순대에서 약 2년간의 의경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경찰서는 동네 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큰 길에서 200m 정도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교통해경 중대와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입구를 봉하고 부적을 붙여놓은 장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죠. 경찰서 입구 앞쪽에는 외부 주차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높이가 5m 정도 되어 보이는 나무들과 2개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마당이 있는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경생활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던 여름의 시작 즈음이었죠. 그날은 운이 좋았어요. 저는 기울이었기 때문에 소대장님이 당직이실 때면 외박 외출을 포기하고 소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미납한 수배자를 잡은 보상으로 특별히 외박을 허락받고서 낮 근무를 마친 뒤 기분 좋게 외박증을 챙기게 되었죠. 경찰서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보니 이미 해는 산을 넘어가고 있었고 어슴푸레한 달빛만이 경찰서 주변을 밝히고 있었어요. 같이 나가기로 한 소대 동기 놈을 기다리며 경찰서 앞에 서 있었는데 평소 큰 길로 나서야 들을 만한 자동차 소리가 경찰서 앞까지 들릴 만큼 너무 조용했죠. 경찰서 앞에 위경소를 들여다보니 전경 아저씨들도 그날은 다들 어딜 갔는지 없더군요. 이런 상황은 2년여의 생활 동안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외부 주차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경찰서를 돌아보는 그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귀 안에서 말하는 듯 그리고 웅얼대는 듯한 이상한 소리였죠. 근데 신기하게 외부 주차장의 너머에 있는 마을 쪽에서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를 저렇게 부르지? 하는 생각에 시선을 돌려 자세히 쳐다보니 누군가 불 꺼진 집의 마당에 서서 제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뭐지? 하고 고개를 다시 경찰서로 돌리는 순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급해졌어요. 바쁘고 빠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안 보냐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는 말투 있잖아요. 딱 그 말투로 부르더군요. 그래서 다시 쳐다보니 손짓까지 하면서 부르고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인가? 나를 부르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그쪽으로 다가갔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외부 주차장과 마을 사이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를 부르는 사람과 제 사이에 거리가 좁아질수록 소리는 커지는데 사람의 크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원근법이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었죠. 근데 그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착시인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부르던 소리도 부르던 사람도 동작을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곤 처음에 가만히 보던 자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뭐지? 하고 뒤돌아서 경찰서 앞을 보는데 그곳에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교통중대로 가는 그 오르막길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죠. 머리는 전형적인 아줌마 파마에 윗옷은 검정색 티, 바지는 호피 파자마를 입고 검정색 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옆모습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약간 얼굴 쪽만 짙은 그림자가 져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 옆에 무덤 쪽 나무들 사이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한 5초간 멍했다가 불현듯 큰일 났다. 귀신한테 홀렸다. 여기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빨리 큰 길로 나가려고 발에 힘을 주는데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발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가위 눌렸을 때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당시 제가 나이키 에어를 신고 있었는데 제 몸무게와 중력이 곱하기 된 것처럼 발에 모든 하중이 쏠린 느낌이었고 신발의 에어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점점 더 숨은 가빠지고 분명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인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동시에 오면서 미치는 줄 알았죠. 그 짧은 사이에 발 좀 움직여주라고 제 몸에게 제발이라고 몇 천 번 외쳤던 것 같아요. 수천 년 같은 몇 초가 지난 후 마치 가위에서 깨어나듯 모든 몸의 끝쪽부터 감각이 살아나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다시 제 눈도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겨우 몸에 점점 힘이 실어지는 그때 마치 그걸 알고 있다는 것처럼 경찰서 앞에 서 있던 아줌마가 얼굴을 점점 제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진짜 미칠 것 같았죠. 저 아줌마는 그냥 사람일 거야. 민원인이겠지. 라고 혼자 최면을 걸듯이 생각을 되뇌이며 신경 안 쓴다는 듯 일부러 최대한 자연스럽게 외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갑자기 뛰면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무서워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면 제대로 홀릴 것 같았으니까요. 아줌마의 시선을 무시한 채 외부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오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민원인이었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아주머니는 어느새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얼굴은 짙은 그림자가 낀 것처럼 안 보였지만 몸은 저를 보고 있었죠. 놀란 저는 바로 얼굴을 돌려 앞을 보면서 빠르게 걸어가는데 바로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립니다. 등 바로 뒤에서요. 발걸음을 멈추면 등 뒤에서 부딪힐 것만 같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와 함께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달렸어요. 달리기를 태생적으로 못해 학교 체력장 때도 100m, 오래 달리기 모두 꼴찌였고 입대 후에도 훈련 날만 되면 소대 분위기를 잡치는 주범이었죠.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 숨도 안 쉬고 엄청 빠르게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큰 길에 겨우 도착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차를 보고 나니 그때서야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닥에 앉아 방금 제가 뛰어온 골목을 돌아봤습니다. 방금까지 들렸던 하이힐 소리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었고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골목일 뿐이었죠. 그리고 시계를 보니 외박증을 들고 나온 지 몇 분도 안 됐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말이죠. 그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약속도 깨고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씻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별 탈 없이 부대도 복귀하고 남은 의경 생활을 재밌게 지냈어요. 5번째 이야기, 무덤 괴담. 동네 친구 몇 명과 술을 마시고는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골이었는지 다들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 자꾸 산 쪽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더라 이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술 기운에 잠은 쏟아지고 얼마간 가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저만치 보이는 언덕 즈음에서 모두들 좀 쉬다 가기로 했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보니 웬걸 그곳은 무덤가였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 탓인지 무섭다는 생각보단 단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라 다들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봉분에 올라타 잠들었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자신을 깨우더랍니다. 저만치 서 있는 노인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위험하게 여기서 못하는 짓들인가? 어서 내려가게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았기에 그 말을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자신은 하늘을 정면으로 보는 자세로 봉분 위에서 잠들었는데 어째서 노인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건가 하는 생각. 둘 다 서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떠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이라서 자신이 서 있던 것이라 착각을 한 거죠.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영문도 모르는 친구들을 깨워 황급히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병원 괴담. 2002년 월드컵 해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 당시 19살이었다. 그날은 학교 마치고 친구랑 PC방에 가기로 했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 친구랑 같이 곧장 PC방으로 달렸다. 6층에 위치해 있었기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서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2층이 병원이라 그런지 음침했다.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찍 문을 닫았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가는 계단의 코너에서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곳은 2층 병원 셔터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목소리가 선명히 들렸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하셨다. 할머니와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일단 사람들을 불러와야겠다는 생각에 1층 마트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마트 직원분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 병원 관계자분이 오셨다. 퇴근 전에 확실하게 안에 아무도 없었고 정리한 뒤에 퇴근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황당했다. 왜냐하면 셔터문 뒤로는 유리로 되어 있는 미닫이 문이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셔터 유리문의 사이는 15cm도 안 될 좁은 공간이라 셔터를 내릴 수 없는 곳이었다. 병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오려는 순간 창문 쪽에 지팡이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7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소금장수 괴담. 조선 숙종 때의 괴담입니다.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얼마를 갔을까? 산중턱의 숲속 한가운데 조그마한 초막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고 처녀는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앞들에 서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소금 가마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부대에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여기 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말하기를 여기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소금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얼떨떨하였으나 처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처녀는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 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처녀는 그에게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처녀는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곳에 땅밑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처녀는 소금 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금 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맘대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제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처녀의 말이 생각나기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아까 처녀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 장수는 날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집은커녕 큰 나무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 나무에 메어져 있고 그 옆에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자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곤 처녀가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시를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르친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 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주었습니다. 사위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를 했는데 그는 어여쁜 막내 처제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같이 마시를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척가에 오지 않았다가 3년쯤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하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룬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 장수에게는 한마지기에 전답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내 딸하고 한방에서 있었고 술 대접도 받았으니 내 사위로구만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제삿날에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장례식 괴담. 대학교 1학년 때의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 시골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같이 장례식장에 갔다. 참고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없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랑 살았다. 친구 어머니는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수술 후유증으로 갑자기 위독해져서 입원 후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나 친인척이 없는 관계로 시골 친구 7명만 연구차를 타고 화장터로 갔다. 그때 왜 할머니는 안 오셨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여튼 화장터에 가니 뼈가루를 담을 수 있는 보관함을 준비해서 왔느냐, 어디다가 뿌릴 건지 등등 화장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길래 뼈가루를 담을 보관함이 없다고 판매하는 게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시골이라서 그런지 없다고 하셨다. 나와 그때 차 있는 친구 한 명이랑 보관함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는데 없어서 근처에 버려진 책상 서랍 중 가장 작은 걸 가지고 화장터로 돌아갔다.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화장터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친구 어머니는 벌써 화장이 완료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유골을 문종이에 싸서 책상 서랍에 안치하였다. 친구한테 엄마 유골은 어디에다 뿌릴 건지 물었더니 엄마 고향이 부산이니 부산으로 가자고 했다. 경북 의성에서 부산까지는 그 당시 4시간은 소요되는 거리였는데 의성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부산 방향이 아닌
안동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풍기라는 곳에서 헤매고 다녔다. 친구는 여기 큰 강에 가자. 낙동강이니 부산까지 흐를 거 아니냐. 그렇게 풍기 근처에 있는 큰 강 근처에 차를 세우고 어머니 유골함을 들고 강둑을 내려갔다. 친구는 유골함에서 어머니의 고운 가루를 한 줌 가지고 강가에 뿌리기 시작했다. 물이 흐르는 장소였는데 바람 탓인지 유골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빙빙 돌면서 머무르고 있었다. 친구가 어머니의 유골을 강가에 전부 뿌리고 난 후에도 정말 유골은 하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친구야, 엄마가 내가 걱정돼서 못 가는 것 같다. 걱정 말라고 해라. 잘 산다고, 엄마나 좋은데 가서 잘 지내라고. 친구는 그렇게 한마디씩 하며 엄마랑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걱정 마라. 엄마 나는 잘 살 수 있다. 엄마나 좋은데 가서 아프지 말고 잘 살고 있어라. 그렇게 엄마랑 대화를 나누고 큰절을 한번 하니 엄마의 유골이 빙빙 돌면서 물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갔다. 그때 생각하면 죽어서도 아들 걱정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 그 친구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9번째 이야기, 산속의 고목 나무 괴담. 어릴 적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소풍을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다.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이 드물고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곳이었다. 친구들은 신나게 뛰어놀았고 나는 나무 사이를 지나며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자 우리는 오래된 고목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두꺼운 줄기에 수많은 가지가 뻗어 있었다. 친구들은 그 나무 주위를 맴돌며 놀았고 나는 그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호기심에 나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 순간 나무의 한쪽 가지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깜짝 놀라서 친구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친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다시 고목나무로 돌아왔다. 그때 나무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서워서 몸이 굳었고 소리를 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나는 다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다가갔다. 고목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마치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는 신선한 흙이 덮여 있었다. 그 순간 나무의 가지가 움직이며 시체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시체는 천천히 일어나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체는 나에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왜 나를 버려두었는지, 왜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서늘하게 들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무거운 돌에 발이 붙은 듯했다. 시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숨을 쉴 틈도 없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 지금 당장. 깜짝 놀란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시체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눈을 뜬 순간 나는 다시 그 고목 나무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급히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고목나무에서 들려온 그 속삭임은 여전히 내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산을 절대 혼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씩 그 고목나무를 지나칠 때면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곤 한다. 10번째 이야기, 오래된 학교의 밤. 고등학교 시절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종종 야간 자율학습을 했다. 우리 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유명했는데 특히 일동은 많은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밤이 되면 일동에 사는 학생들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나는 호기심이 생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일동으로 향했다. 건물 내부는 조용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일동의 구석진 곳에 있는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은 어두컴컴했고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장난치듯이 책을 옮기며 웃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긴장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그때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갑자기 불이 깜빡이며 어둠이 짙어졌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림자가 내 앞에 멈추자 그 얼굴이 분명히 보였다. 왜 나를 잊었니?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서늘하게 들려왔다. 친구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깨웠다. 너 아직도 자고 있어.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모두가 웃으며 장난을 치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일동에 있는 도서관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밤의 공포가 내 꿈에 나타나곤 했다. 11번째 이야기, 낡은 병원의 비밀. 대학교에 진학한 후 나는 아르바이트로 낡은 병원의 청소 일을 시작했다. 그 병원은 오래된 건물로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병원 내부는 더욱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들은 그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첫 근무날 나는 청소를 마치고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복도는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나는 조용히 걸으며 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방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무서워서 속도를 내려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멈추자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방을 열어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방 중앙에는 낡은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흰 이불이 깔려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다가갔다. 그 순간 이불이 스치며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방 안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림자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히며 나는 갇혀버렸다. 공포에 질려 방 안을 헤매던 나는 결국 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의 복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병원에서 청소를 그만두었고 가끔씩 그 밤의 공포가 내 꿈에 나타나곤 했다. 12번째 이야기, 폐가의 비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도시로 진학하기 위해 시골을 떠났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친구와 나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이 아름다운 산골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는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다. 저 집에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캠핑을 준비하며 호기심이 생겼다. 캠핑 첫날 밤 우리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다.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으며 숲속의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내보냈지만 대답은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친구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저기 폐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폐가 쪽으로 다가갔다. 폐가는 오래되어 문이 삐걱거리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친구는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절박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림자가 우리의 앞에 멈추자 그는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잊었니?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그 순간 우리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텐트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가끔씩 그 밤의 공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13번째 이야기, 버려진 놀이공원의 비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시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놀이공원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놀이공원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폐쇄된 곳이었다. 친구들은 그곳에선 밤마다 영혼이 떠돈다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우리는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놀이공원의 입구로 갔다. 입구는 무너져 내린 상태였고 우리는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공원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으며 낡은 놀이기구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나는 조금씩 공포를 느꼈다. 그때 회전목마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은 슬프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다. 회전목마에 다가가자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음악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순간 회전목마 위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는 어린 아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림자가 우리의 앞에 멈추자 그는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놀이공원에서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며 속삭였다. 나와 함께 놀아줘. 그 순간 우리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놀이공원의 입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놀이공원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가끔씩 그 밤의 공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